세상은 하고 싶은 일보다 하기 싫은 일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걸 너무 모르고 태어났다. 실망이라는 것이 홍역이나 천연두처럼 일생에 한 번만으로 끝나는 전염병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실망은 고통이야. 보상이 없는 일에 대한 분노. 난 그런 이웃이 필요해. 기대하지 않고 호의를 베풀 상대. 의무를 강요해도 가슴이 아프지 않은 상대. 그것은 피가 섞이지 않는 가족이 아니겠니? 아이들 때문에 당신이 힘이 든다니 이해할 수 없구려. 당신과 아이들은 썩 보기 좋은 그림이었는데 인생의 강요로 맞춰놓은 몽타주의였어요. 내 인생이 소마 세월이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싶은 일보다 하기 싫은 일을 더 많이 하면서 공을 들였는데. 달려있는 발, 민금애. 그 애가 절대로 어머니를 슬프게 하지 않으리라고 믿으세요? 적어도 너희와 같은 식의 고통은 주지 않겠지. 그것이 생활이 아닌가요? 난 지겹고 힘들구나. 그래서 난 그런 사람이 필요해. 나의 은전에 절대로 감사만 하는 사람. 그러나 그것은 또 하나의 갈등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애를 불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지친 이기심이 한 인간의 인생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준비된 두려운 죄악입니다. 그래서 찬성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 애는 지금보다 넉넉한 환경과 유동성 있는 애정을 누릴 수 있다. 그 사실만으로 지금보다는 행복할 수 있어. 버림받아 서러운 아이에게 사람의 정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어. 소외된 아이가 가정이라는 울타리로 들어와 지금과 전혀 다른 세계를 체험할 수 있고, 어쨌든 이것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야. 그것은 어머니의 일방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넉넉한 환경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불안한 애정은 버려진 상태보다 좋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성급한 오판을 신중히 검토하세요. 인간은 자기의 필요 때문에 언제든 배반할 줄 아는 교활한 동물입니다. 지금의 어머니처럼. 이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내 행동을 배반이라고 규정하지 마라. 너희는 내 보물이었어.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겠지. 너희와 그 애는 영역이 달라. 절대로 같을 수는 없어. 그것은 섭리를 우롱하는 짓이야. 어머니께서 저희를 낳으실 때 이런 생각을 감히 하셨나요? 그리고 우리의 요구와 행동이 어머니에게 곤혹스러웠다니 뜻밖입니다. 우리는 다만 어머니께서 외할머니에게 받은 만큼의 것을 현실적으로 환원해서 받고자 했을 뿐인데 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너희 쪽에서 보면 타당한 불만이지. 그러나 명심해라. 비단 이 결심은 우리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야. 주위의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야. 우리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내 부모, 그렇지. 난 항상 격가지였으니까. 아들의 귀한 집의 둘째 딸. 이것이 나의 서러운 출생이었다. 그렇게 태어난 것은 내 의지와는 전혀 별개의 것인데 모든 가족의 기분을 상하게 했지. 할머니와 아버지는 나의 출생에 심한 채증을 느끼셨단다. 그런 어른들에 대해 새삼 원망은 없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고질인 병폐로 내가 아무리 부당하다고 항의해도 소용없어. 그렇게 태어났지만 너희에게 충실했듯이 그들에게 충실했다. 내게 대한 그들의 냉대는 소리까지 얼게 한다는 그린란드의 추위보다 가혹했지만 거역하지 않았다. 나의 충실은 내 위치를 확실히 파악한 후에 취한 행동이니까. 차라리 아부라 해야겠지. 거스름이나 요구 따위는 언감생심이야.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단다. 동생의 보약을 다리면서 나한테 물이 얼마나 남아있나 알아보라는 것이었다. 지금처럼 전기로 한꺼번에 약이 다려지는 세상이 아니었다. 난 어렵고 지혜롭지 못했다. 어떻게 그 일을 해야 할 줄 몰랐단다.
잘못하여 악탕관이 깨져버렸다. 겁나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고 용서를 빈다는 생각은 못하고 주랭랑을 쳤단다. 초가을쯤으로 기억된다. 찬바람이 오슬오슬 옷 사이를 뚫고 들어왔었다. 초가을의 날빛은 감칠난 게 마치 비와 같았다. 비가라는 게 묘한 과자지. 처음 먹을 때는 달디단데 마지막 조금 남으면 금계랍 맛을 내거든. 금계랍이 뭐냐 하면 옛날 약이 흔하지 않을 때 말라리아에 걸리면 먹는 지독하게 쓴 약이란다. 세상에 그렇게 지독하게 쓴 약은 없지. 그렇게 도망치다가 언격결에 숨은 장소가 대나무 숲이었고 날빛이 서편으로 도망가자 갑자기 주위가 무서워졌단다. 가물가물하는 기억 속에 대나무는 귀신을 부르는 나무라는 생각이 들었단다. 동네에서 나래를 지낼 때 무당손에 언제나 대나무가 쥐어져 있었거든. 쉽게 밤이 왔단다. 바람소리가 무서워 걸음아 날 살리라고 그곳을 도망쳤단다. 누군가가 뒷덜미를 잡고 놓아주지 않은 것 같은 착각에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달렸단다. 그런데 결국 도착한 곳이 집이었지. 나를 항상 냉대하는. 아, 결국 집이구나. 도망치다가 도착한 곳이 도망쳐 나온 집이구나 생각하니 서러움에 울컥 목이 메었단다. 살금살금 대문을 밀고 들어가는데 부엌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렸다. 애가 어디 가서 이렇게 날이 저물어도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이 흠씨 묻어있는 이웃집 아주머니의 목소리였다. 집안에 누구인가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반갑더라. 살그머니 부엌문을 여니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단다. 아주머니의 상대가 어머니라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다. 그리고 그 일은 내가 어머니를 슬프게 하는 일 같은 것은 상상도 못하게 하는 뿌리가 되었지. 어머니께서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셨지만 걱정이 가득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단다. 그 적은 걱정에 대한 감동은 지금도 나를 뜨겁게 하지. 그에 대해 나는 걱정을 많이 할 생각이야. 그렇다면 그의 인생은 나처럼 외롭지 않겠지. 그것은 어머니의 생각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어머니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슬프게 사는 제2의 어머니의 삶을 계획하시는군요. 그 애도 그렇게 하겠죠. 어머니와 우리들의 눈치를 보며 제 생각은 윽박지르고 충실하겠죠. 모두에게 항상 갈증을 느끼면서도 표현은 못하고. 아니야. 아니라고 하시겠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시집살이 심하게 겪은 며느리, 늙어서 더욱 매몰찬 시어머니 된다는. 어머니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기 삶의 되풀이를 보면서 저럴 때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시면서 어머니의 인내심에 후한 점수를 매기면서 보상을 받으시겠죠.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행복에 대해 심한 알레르기 증상이 있나 봅니다. 어미는 그런 아기는 아니야. 그저 많이 피곤할 뿐이다. 심심해서 그럽니까? 하기야 그런 부부가 많다고 하더군요. 자식들이 전부 자라 곁에서 머물지 않으니 허전해서 자식이 아니라 애완용으로 아이를 낳아 기른다고. 그래서 병원마다 보건수술 때문에 재미가 짭짤하다고 합디다. 애완용이라고요? 아니면 선생님 환경에 굳이 입양이 필요합니까? 남녀의 비율이 어쨌든 3남매, 성공한 가족 계획입니다. 남녀가 각각 혼자인 경우보다 어느 쪽이든 둘이면 두루뭉실 원만한 화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선생님 아이들 괜찮지요? K대.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닙니다. 준수제보다 월등해야 문턱이라도 밟을 자격이 있는 곳입니다. 둘째, 셋째 효성스럽고 의젓하고 아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마치 정상적인 사람이 육손을 원하는 것과 같은 억지입니다.
선생님은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부모에 항상 사기치는 아이들, 요구만 하는 아이들, 그래서 실망하고 책망하고 포기했다가 돌아서면 가슴 아파서 번복하고 화해하는 허무한 세월. 이것은 아이들 문제만이 아닙니다. 일가 친척 모두 그래요. 그들은 언제나 요구해요. 저는 적어도 제가 베푸는 것에 얼마라도 정당하게 돌려받을 사람이 필요해서 상대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즘 TV 보시지요? 부모를 버리는 자식의 이야기, 죽이는 이야기. 이제 그런 불행이 나는 아니겠지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흔한 사람, 내쫓긴 노인들, 유원지에 버려진 노인들. 그들의 눈가에는 생애의 흔적인 주름이 그려져 있고 시든 인생꽃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처음 가보신 남쪽 섬, 처음 타보는 비행기의 설렘이 자식들과의 마지막이 될 줄은 전혀 몰랐겠지요. 그들은 한결같이 자식들의 생존에 대해서는 한가하더군요. 자신을 팽개친 자식인데 자식들에게 누가 될까봐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자식들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 철저한 어버이. 그들은 세월에 자식에 자신에게까지 배반당한 사람들이에요. 자식을 원망하는 본능까지 숨기려는 그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자식들의 행복함에 취해서 풍요하고 안락한 선친들의 반복이 자신에게 다가오리라 믿고 그들은 이 당연한 순리에 한 점의 의심도 없이 TV는 우리가 모르는 신종 범죄를 가르쳐주는 합법적인 과외교사로서의 구실을 언제나 톡톡히 해요. 내 자식은 설마? 이것은 다만 바램이에요. 아이들은 TV를 보면서 생각을 하겠지요. 늙어 성가신 부모는 버릴 수 있는 이웃이며 그것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쉽게 하는 일이라고. 죄도 짓는 사람이 많으면 세상은 다수에 관대하니까 죄라는 굴레를 벗기도 하대요. 그래서 저는 다가올지 모르는 불행한 미래에 대한 대비로 피는 섞이지 않았어도 제게 의무를 바칠 이웃이 필요해요. 거래가 필요한 이웃이, 떳떳하게 베풀고 당당하게 돌려받을 이웃이. 예로부터 머리털 새까만 짐승 키우지 말랬습니다. 예외는 언제나 존재해요. 이상한 것은 천대받음에 외롭게 자란 아이가 부모에게 언제나 효자라는 현실이에요. 기염받고 당당히 자란 아이는 처음부터 받는 것에만 길들여선지 양보나 희생은 알지 못해요. 그냥 한없이 받으려고만 해요. 인간이란 왜 이리 편협한지. 주는 사람에겐 끝없이 주면서 받는 사람에겐 한없이 받으려 해요. 전 형제들에 비하여 부모들을 위해 살았어요. 언제나 부당해서 억울하다고 마음은 불평하면서도 행동은 그들의 원함을 따랐답니다. 행여자에 대한 적은 관심이 없어져 버리지 않나 전전긍긍하면서 부모님은 저의 의식을 원격 조절하는 놀라운 기술을 갖고 계셨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자궁에서 아들이었음 한 소망을 외면한 데 대한 분노로 태어나자마자 완전히 저를 장악하셨습니다. 저의 의식은 어머니의 생각을 전달받은 다음에 가동되는 기계였습니다. 그런 어머니지만 아프면 같이 아파하면서 고통에 언제나 동참했습니다. 어수룩한 인생이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선생님의 기억력이군요. 선생님의 두뇌가 수준 이상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기억력은 필요 이상입니다. 하루빨리 허름한 기억에서 벗어나십시오. 입양도 좋고 뭐든 이해합니다만 선생님의 기억력에 종아리라도 있다면 실컷 두들겨주고 싶습니다. 처음 선생님을 보았을 때 힘들게 살아오신 분이구나 느꼈습니다. 마음의 응어리도 많겠고 지나치게 깊이 생각하는 분이구나. 도사릴 줄만 아는 분이구나. 한데 보육원에서는 쉽게 이해하던가요?
아니요. 성의 일용 상대를 구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대요. 아이가 자라면 자신의 의지와 별개로 성의 대상이 된대요. 옛날에 동첩 같은 그 사람들에게 저의 갈등을 설명했더니 신중히 생각한 다음에 다시 오라 하더군요. 한 번 버림받은 어린이들인데 두 번이나 쓴맛을 보게 할 수 없다고. 건강하고 명쾌한 가족이 있는 저의 엉뚱한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대요. 저 같은 경우 서로 적응이 안 돼 보육원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많대요. 저의 절실함이 그들에겐 우스운 일시적인 충동으로 해석되더군요. 생각이란 것은 어떻게 말로 밖으로 나오면 대단한 힘이 생겨. 바람에 묻어 아이들의 귓가에 머물까 염려스러워 함부로 내놓을 수도 없고. 불안은 영원한 기울 수 있는데 버려진 불행한 등신이 될까 봐서 전혀 반갑지 않은 불행과 분노도 인구의 증가와 함께 덩달아 춤추더군요. 흔하면 천해진다고. 사람이 정말 천해졌어요. 말이 씨가 될까 겁나기만 해요. 그런데 저한테는 왜 속마음을 털어놓으십니까? 어차피 누군가 세상의 어느 한 사람에게 이해를 받아야 할 문제거든요. 상대가 선생님이 된 것은 선생님의 오만한 건망증에 대한 나름의 항변입니다. 전 선생님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한 20여 년 전부터. 선생님은 옹손이셨고 저는 그저 곁들이었어요. 다재다능한 본교교사에 대한 분교 여선생의 마음은 첫사랑에 버금가는 설렘이지요. 농촌 인구 감소로 제가 근무하던 학교는 1년 만에 폐쇄되었고 저는 선생님에게 한마디의 말도 건네지 못하고 그곳을 떠났지요. 그리고 이렇게 만났답니다. 미안합니다. 못 알아봐서. 선생님에게 사과받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이유는 어떤 인연으로든 선생님께서 우리 가족과 전혀 연결고리가 없다는 안도감이에요. 다시 캐캐 묵은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때의 제 모습은 누구의 눈에 띄일 만큼 요란하지 못했어요. 저는 사실 다른 것을 하고 싶었어요. 환쟁이에요. 이상스레 무엇이든 보고 그리면 대단히 담더군요. 그래서 극장 간판을 그려보고 싶었는데 여지없이 깨졌어요. 내 의사는 전혀 통과시키지 않는 렌즈를 부모님은 갖고 계셨으니까 특별한 감흥이 있을 리 없죠. 질질 끌려다녔으니까 쉽게 사표를 낼 수 있었고 이렇게 우연히 다시 들어올 수도 있었어요. 팔자도망은 독에 들어가도 못한다고.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 길이구나 싶어 어슬렁어슬렁 다시 들어왔어요. 가까운 길 두고 먼 길 돌아 목적지에 도착한 어리석은 꼴이지만 꼴찌팀의 마지막 주자처럼 열심히 따라갈 생각이에요. 직책을 수행하며. 제가 도울 일이 있습니까?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이 병은 다시 생각하시고 결정하세요.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다만 주위의 설득이 필요해요. 부군도 동의하셨나요? 그 사람이요? 왜 웃으셔요? 그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고향에 대한 집착만 요란하죠. 그렇겠지요. 그럴 여유가 있으면 고향 사람 돕자고. 고향, 그의 고향이지 제 고향이 아니에요. 그는 모든 기준을 가난하고 목매한 고향에 맞추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희망이 무언지 아세요? 돈이 모이면 회사를 차려서 고향 사람들에게 농업이 아닌 직장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고생하고 불쌍한 농촌 고향 사람에 대한 지극정성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저는 그 고향을 짊어질 이유도 힘도 없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억지를 쓰는 그의 여린 가슴도 제게는 고통이에요. 설득하시려면 힘들 텐데. 설득이 아니라 통보죠.
어려운 것은 남편이 아니라 자식들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저를 힘들게 하면서도 제3의 가족이 생기는 것에 절대 반대하고 오히려 범법자 취급을 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요구하는 쪽의 피는 진하고 요구받는 쪽은 지겹다, 이런 것이에요. 아이들의 요구는 얄미울 만큼 당당해요. 큰놈 혼자 부단히 노력하여 현실에 의젓하지만 끝없는 요구예요. 훌륭한 두뇌는 교활함과 아삼육이죠. 세상의 모든 부모가 공부 잘하는 자식에게 끝없는 노예인 요즘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평범한 둘째 딸은 무난하지만 나름의 반발이 가끔 밖으로 튀어나와 저를 우울하게 한답니다. 막내는 실수인지 사실인지 모르게 지능보다 성적이 언제나 두 자릿수. 그 아이는 제게 공부에만은 지독한 사기꾼입니다. 객관적인 관찰로 미련하지 않은데 성적이 엉망이에요. 지쳐서 포기했노라고 선언하면서 고통이 시작돼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기대하고 복가되는 인간관계.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기대도 포기도 없는 상대. 얼마나 매력적인 이웃인가요? 그것이 가족 간의 생활입니다. 생활을 거부하지 마세요. 비가 가지 않으면 기대하지 않지만 기대할 상대가 없는 생활은 지금보다 불행합니다. 기대는 실망하기 위해 생긴 것입니다. 오늘은 실망, 내일은 기대. 이것이 인생입니다. 세상을 살아가자면 정중한 거절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행하지 못해 힘들 뿐입니다. 인생은 뜨거운 분노의 연속입니다. 통보예요. 통보라고? 어떻게 그런 일을 감히 한 번의 상의도 없이? 당신과 상의해서 뜻대로 이루어진 일은 없어요. 당신과 나는 언제나 비껴가니까. 당신의 생각은 언제나 뜬구름이고 비현실적이고 내 생각은 지나치게 냉정한 현실이니까. 그래, 지금까지는 내가 뜬구름이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 일은 당신이 오히려 비현실적이요. 아이들은 충분해요. 그리고 아이들 외에 신경 쓸 이웃들이 너무나 많소. 지금 주변에 걸려있는 인간 열매만으로도 우린 휘청거리고 있소. 당신의 열매는 착각이에요. 그리고 그 착각은 당신의 월권행위예요. 그들에겐 당신 외에 당연히 보살펴줄 자식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건 반대요. 반대일 줄 알았어요. 당신의 즐거운 일은 난 언제나 슬펐고 우울했어요. 그러니까 내 기쁨에 당신도 우울하겠죠. 도와줘요. 아니 묵인해줘요. 묵인하라고? 이것은 경제적인 면도 고려해야 하잖아요. 사람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힘과 비용이 필요한지 몰라서 그러는 것이요? 그렇다고 그 애만 가르치지 않을 수도 없고. 넉넉함이란 것을 설명하자면 욕심과 같이 무한정이에요. 기대하지 않는 이웃, 끝없이 빼앗아가지 않는 이웃. 숨통이 트일 거예요. 날마다 힘들어요. 이젠 지쳤고. 아이들과의 싸움도 막무가내잖아요. 이상하군. 아이들에게 힘이 든다니. 내가 보기에 아이들은 언제나 엄마표였는데. 소외감 느끼며 떠돈 사람은 나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언제나 당신 곁에서 요란한 원군이었는데 아이들 때문에 당신이 힘이 든다니 이해할 수 없구려. 당신과 아이들은 썩 보기 좋은 그림이었는데 좋은 그림이 아니라 희생의 강요로 맞춰놓은 몽타주의였어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내게 능력이 있는 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며칠 전 저녁 미사를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시끄러운 도시의 앓는 소리를 들으면서 육교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의 당혹함을 당신은 생각이나 해보았나요? 이것이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힘들었어요. 자식의 어떤 요구도 들어줘야 하는 현실. 그것은 부모의 영원한 책임이고 의무다. 가르치고 키울 권리, 유일한 권리. 그 권리가 끝나면 상대에게 의무로 강요할 수 있겠지. 내 부모는 지극히 상식적인 권리만 행사하고도
의무를 강요했지.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아. 아이들은 결코 나를 거스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준 만큼 보답하겠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부모의 적은 애정에도 모든 꾸준히를 처리하는 나니까 내가 베푼 많은 애정이라면 전혀 외롭지 않을 거로 생각했어요. 부모의 정에 굶주린 아픔을 자식에게는 주지 말아야지 하면서 모든 힘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들은 받는 데만 익숙했어요. 더 받을 궁리만 해요. 더는 줄 것도 없는데. 술은 취한 상태에서만 양심을 버리게 하는데 희생은 양심을 죽이고 강요까지 원해요. 부모의 사랑과 희생이 멈추면 아이들은 사나운 짐승처럼 으르렁대요. 받는 습관이 그들의 모든 자제력을 마비시켜버렸어요. 음흉한 여선생처럼 그들의 내부에 뿌리를 내린 것이에요. 오랜만이군. 정말 오랜만이야. 이렇게 찾아온 나를 반기지 않을지 모르겠다. 서러운 바람이 불어오면 언제나 붙어오는 너. 이것도 인연이야. 어쨌든 나는 너와 공범자였으면서 나중에 슬그머니 혼자 빠져나왔지.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사랑인지 집착인지 애매해. 날마다 피곤하고 힘들다. 어렵고 힘들게 산 내게 너는 재미있고 즐거운 이웃이었고 심심하지 않은 웃음 제작 공장이었지. 처음에 그냥 좋은 친구였는데 색깔이 조금씩 변하면서 가슴이 아팠어. 지금도 알 수 없는 묘한 색이야. 내게 지극히 충실한 너에게 스며들었다면 당연한 이치지. 부모의 반대로 막다른 골목까지 쫓긴 너의 난폭함과 주위에서 맴도는 후줄근한 모습에 지쳐서 생을 포기한 너에게 죽음을 은근히 권한 나의 옹졸한 애정. 너의 가분한 충실에 당황하고 방황하고 만나면 즐거웠고 슬펐으며 따뜻하고 난폭하고 그래서 이렇게 묻힌 네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향한 끝없는 아량과 이해를 강요해. 너의 방종은 피 맺힌 포기가 아니라 관성이었지. 나의 부작위범의 자책과 후회의 연속이었다. 네가 느끼게 한 충만한 사랑 때문에 아픔과 기쁨은 항상 같이 나를 찾아왔다. 내 운명에 막아 끼어 너의 죽음을 초래했는지 아니면 너의 짧은 운명이 내게 다가와 힘들게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뜻밖의 너를 찾아온 것은 아무도 이해하지 않은 현실에 밀려 쫓겨온 것이야. 세상은 너의 사랑처럼 무한정으로 관대하지 않고 지독히 인색해. 그래서 너의 마음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항상 기뻤고 가슴이 아팠어. 너는 언제나 내게 후했어. 그 후한 인심에 악연이 시작된 거지. 나의 절실한 요구가 왜 모두에게 대수롭지 않은 감정 외출로 다가가는지 이런 기분 이해하겠어? 너는 버스로 출퇴근하지 않아서 모르겠구나. 날마다 지겹고 힘든 반복이야. 어떤 날은 올라서자마자 빈자리가 나를 보고 웃고 있지. 그런데 그런 날은 흔하지 않아. 꿈은 지나면 조금은 다음 날의 암시인가 봐. 적어도 내 경우에는 말이야. 오후에는 어제 이런 꿈은 꾸었지 하면서 기억에 붙어있는 꿈 조각을 털어버리는 일이 종종 있거든.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꿈 타령이 아니고 그런 날이 있어. 밤새 꿈에 시달려 아침에 눈을 뜨면 잠을 잤는지 어쨌는지 아리송하고 골치가 띵 하는 거야. 그렇게 시작되는 아침은 우울함의 꼭대기지. 버스에 오른단다. 듬성듬성 서 있는 사람들 속에 나도 예외가 아니야. 앉아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며 점을 친단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가 언제 비겠는가? 아니 과연 누가 먼저 내리겠는가? 어쩐지 가까운 자리는 장거리 여행자 같은 기분이 들거든. 그러면 슬그머니 서 있는 장소를 옮긴단다. 웬걸? 버스 정거장 한 구간 만에 처음 선 자리의 옆의자 주인이 일어선단다.
정깨가 어긋나서 우울한 생각과 함께 억울한 기분이 된단다. 한때 더 가관인 것은 빗나간 정깨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야. 옮길 때마다. 뒤통수 긁적거리면서 땡감 씹는 얼굴이 돼. 맵고 짜고 신맛은 혀 일부분이지만 떫은 맛은 입 전체야. 그런 날이 더 많으니 지겹지. 그때의 기분 이해하겠니? 내 인생은 항상 그런 기분의 연속이었어. 그게 얼마나 더러운 기분인지 짐작이나 해? 너는 내 의견에 이의를 달지 않으니 좋구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부당성을 강요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형편없는 꼴이야. 내게는 필요하지 않은 기억을 끄집어내지 않는 현명한 이성이 없어. 그래서 날마다 힘들어. 많은 사람이 내게 베푼 슬픈 일들이 똘똘 뭉쳐서 오장육부를 자극하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까무러진단다. 너도 조금 나를 슬프게 해. 하지만 그것은 아주 소량이야. 이런 슬픔을 너는 경험하지 못했지. 언니와 내가 같이 감기를 앓은 적이 있는데 언니가 약을 먹을 때는 엄마의 손에 비가가 들어있고 내가 먹을 때는 회초리가 들려있는 상황. 그런 차별은 끔찍한 기억이야.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야. 찌그러진 양철 같은 흔적이지. 정말 그런 사람은 없을까? 내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 왜 사람들은 한결같이 내게는 받으려고만 하는 것일까? 사실 언제나 나는 빈털터리인데 나는 내 마음 갖고 있지 않은데 너는? 아니야, 너는 그렇지 않어. 유일하게 내게 모든 것을 주었어. 남자의 자존심까지. 그런데 자존심이 너를 떠나면서 목숨을 동행했어. 남자가 자존심을 준다고 덥석 받는 게 아니야. 그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너와 나의 인생이 어긋났나 봐.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줄게. 날마다 만나는 사람인데 너처럼 좋은 얼굴이나 몸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일부러 만나기 위해 거짓 우연을 만들지 않아도 돼. 그는 내가 날마다 다니는 길목에서 청소하는 사람이야. 그의 한 손은 열심히 비로 청소를 해. 처음에는 무심코 미련하기가 공 같다고 생각했어. 보통 많은 사람이 청소할 때 한 손은 비, 다른 한 손은 쓰레받기. 이렇게 두 손이 열심히 도우면서 하지. 한데 그는 그렇지 못해. 비로 쓸어 모을 뿐이야. 쓰레받기는 항상 그 사람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불편하게 서 있었어. 아침 시간은 언제나 바빠서 그를 관찰할 기회가 없었어. 그래서 언제나 그냥 놀고 있는 게으른 팔을 욕하면서 보냈지. 그러다가 우연히 팔을 관찰할 수 있었어. 아, 뿔싸. 그것은 그냥 달려있는 팔이야. 그의 생각이 전혀 통하지 않아 의식을 외면하는, 호주머니에 쑤셔 넣어주지 않으면 그냥 흔들거리는 팔이야. 그것을 보며 일순간 기묘한 충동을 느꼈어. 그것은 정상인 아내에게 느끼지 못한 성욕을 다리 저는 파철부에게 느끼는 변태적인 성감이 아니야. 나는 온몸이 저려움을 느꼈어. 저런 팔을 하나쯤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 않은 팔. 가렵다고 성가신 전파도 보내지 않고 종기 따위도 나지 않는, 내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옷을 입혀주면 입고 벗기면 벗을 뿐인, 영양을 달라고 세포들이 아우성치지도 않겠지. 언제든 실증이 나면 미련 없이 떼버릴 수 있다고? 그래, 마음 한구석에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 그러나 언제나 그랬단다. 내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행동에는 끝까지 책임을 진단다. 그러니 그런 일은 없어. 내게 양심은 어떤 순간에도 떨어지지 않는 거머리란다. 네가 나를 이해해준다고 말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염라대왕에게 사정해서 전부라도 보내주지 않을래? 모두 이견을 제시하고 윽박지르는 것이 화가 나서 너를 찾았는데 묵묵부답이 맹물맛이다.
속상해서 맹수처럼 으르렁대다가 한 발 물러서면 허전하고 슬퍼서 견디기 힘든 나날에 지쳤단다.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소리라도 크게 지르고 싶은 허전함의 근원이 무엇일까? 세상은 하고 싶은 일보다 하기 싫은 일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걸 너무 모르고 태어났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나 네 그림자가 곁에서 희죽거리는구나. 부작위범. 지은 죄에 대한 당연한 벌이라 생각하며 슬픔을 소화한단다. 실망이라는 것이 홍역이나 천연두처럼 일생에 한 번만으로 끝나는 전염병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실망은 고통이야. 특히 기대한 일에 대한 실망, 보상이 없는 일에 대한 분노. 난 그런 이웃이 필요해. 기대하지 않고 호의를 베풀 상대. 의무를 강요해도 가슴이 아프지 않은 상대. 그것은 피가 섞이지 않는 가족이 아니겠니? 부모 자식 간은 정이 존재하고 정은 모든 것을 흐물흐물하게 하는 괴력이 있거든. 그것은 의무를 강요하면서 고통을 부르지. 나는 남들에 비해 고통에는 전혀 면역되어 있지 않아. 자신의 갈증을 풀기 위해 인간을 희생시키려 한다고. 인간을 사육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천만에 누가 누구를 사육할 수 있어? 너에게 짓거리면 후련할까 달려왔는데 오히려 답답하다. 생전에 너는 불평의 소리 내지 않는 북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소리도 못 내는 북이구나. 끝내 어머니의 생각대로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어머니의 만수무강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면 저희가 어쩔 도리가 없지만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도 고칠 점이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부쩍 피곤하고 우울해하시는 어머니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무엇이 정말 어머니를 위한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미망을 저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벼슬이 싫어 낙향한 선비에게는 풍류라도 있지만 새벽에 눈 뜨면서 들리는 새소리에 향수도 느끼지 못하는 삭막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니? 그 새는 새장 안의 새입니다. 어머니, 새장 안의 새는 자연스러운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당연한 현대병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바보짓 하는데 하늘 보고 침 뱉으면서 얼굴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중생이 되는 것은 애써 108번뇌를 찾아 헤매는 돌사람을 승왕하는 많은 무리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우리는 같이 번민하는 인간입니다. 왜 끝까지 반대하지 않니? 처음처럼 몰아붙이면 내게도 용기가 생길 텐데 이렇게 너희가 슬그머니 백기를 들면 추진하기가 더 힘들단다. 우리 양보는 어머니의 취약 감정을 위한 겨냥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런 오해는 마십시오. 우리가 느낀 것은 어머니와 우리의 삶이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존동생이지만 반대되는 관계였습니다. 공생관계는 아니었지요. 그러나 어머니,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은 고통이나 슬픔을 나눠갔지만 타인은 오히려 농도가 진해지게 은근히 부추깁니다. 겉으로는 생각한 척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다시 말하면 가족은 어떤 경우에는 많은 양보를 하지만 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른 형제도 그렇겠지요. 그 애는 절대로 가족이 될 수 없는 타인이니까. 너희의 말은 그 애를 묵인하나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이구나. 그것은 거절보다 심한 처방이다. 반복하지만 그 애와 너희는 동류항이 아니야.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니? 가엾다는 마음으로. 그런 감정은 충분히 생길 수 있지 않니? 처음부터 그런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가 채워지지 못한 어머니의 다른 부분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나타나는 이웃입니다. 거지에게 한 번 정도는 10,000원짜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가 다릅니다.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애는 배가 부를 것이고 우리는 상대적인 공복에 시달릴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애에게서 무엇인가 내려지기를 원하는 상태가 올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결국 지금부터 어머니를 가운데 놓고 끝없는 긴장이 연속되겠죠. 어머니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우리로서는 대단한 양보입니다. 그 이상은 원하지 마세요. 그 이상이라니? 어머니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균열이 아닌 파괴 상태에서 전에 어떤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달려있는 팔은 오히려 귀찮은 존재입니다. 너덜너덜 흔들리는 팔은 거추장스럽습니다. 달려있는 팔이라고? 가끔 어머니의 응시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같이 외출했으니까요. 그때마다 어머니의 응시는 심각하고 지루했습니다. 그 남자에게 그 팔은 절실한 현실의 테두리일 뿐입니다. 그는 그 팔을 다스릴 능력이 없는 자신의 한계에 언제나 가슴 아픈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된 자신의 지난 날에 언제나 괴롭고 힘든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건강하고 쓸모있는 두 팔에 대해 언제나 지독한 선망과 질투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 상태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의 절실함은 어머니의 응시 원인을 단순한 연민으로 착각한 둔한 감정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감정을 우리는 이미 허락했습니다. 다시 번복하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우린 언제든 환영합니다. 굴러든 돌이 박힌 돌을 빼버린다는 속담이 현실로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요란한 거절이야. 서글픈 존중입니다. 억가심정으로 승낙한 것이 아닙니다. 괴로워해야 하는 오버센스는 몸의 극약이라고들 하더군요. 우리는 극약을 먹는 어리석은 중생은 아닙니다. 어처구니 없는 비겁한 반격이다. 내 인생이 소마 세월이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싶은 일보다 하기 싫은 일을 더 많이 하면서 공을 들였는데 거만한 아픔은 언제든 버릴 수 있는 하찮은 것입니다. 엄마를 도둑과 손님을 구별하지 못하는 컴퓨터 취급을 하는구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은 민금의 작가님의 달려있는 발 보내드렸습니다. 작가님의 소설집인 붉은 구름에 수록된 단편입니다. 한쪽 팔이 없는 청소부를 본 후 주인공은 의지력 없는 그 팔에 기막힌 감정 대립을 하는데요. 자식에 대한 기대와 실망 속에 혼재된 불안정한 감정들을 그 팔에 빗대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식에 대한 서운함을 입양이라는 수단으로 자식을 택하겠다는 주인공.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주인공이 어린 시절 부모에 대한 어리숙한 인생이었다 하더라도 다시 어리숙한 선택을 하려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견해를 해봅니다. 건강하고 명쾌한 가족이 있는데 자신 스스로도 엉뚱한 생각이라 하니 많은 의문을 던졌습니다. 가족 간의 생활이란 뭘까요? 기대할 상대가 없는 것은 불행하다라고 했어요. 오늘은 실망, 그러나 내일은 기대. 그것이 인생이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설 전문이 어머니의 대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심리 상태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들어볼 것을 권합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하소담은 다음 소설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